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19-236-38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1.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적극 및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 2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는 양수회사에 의한 양도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양도로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 2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한 경우 주주 제한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상법 제363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할 것을 제한, 이하 주주 제한이라 한다. 주주 제한할 수 있다. 주주 제한을 받은 이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주주 제한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 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상장회사의 경우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한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 제한을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363조의 2 제3항 상법 시행령 제12조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대표이사도 주식회사와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적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및 이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사회 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이러한 법리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민법 제763조. 5. 신발류 및 신발 부품류의 제조 등을 영위하여 온 갑 주식회사가 중국 등지에서 자전거용 신발을 제조하던 을 외국 회사 등의 주식을 병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갑 회사의 주주인 정 등이 위 주식 양도에 관한 추인 결의를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제안하였으나 대표이사 무 등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정 등이 갑 회사와 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무 등이 주주 제안을 거부하고 주식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정 등은 추인 결의가 이루어졌더라면 반대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었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주식 매수가액 상당의 돈을 수령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 회사와 무 등은 공동하여 정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6.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 손해가 발생한 불법 행위 당시 및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손해가 발생한 불법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공평의 관념상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불법 행위 당시부터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7.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상사 법정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상법 제54조의 상사 법정 이율은 상행위로 인한 채무나 이와 동일성을 가진 채무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상행위가 아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0-22584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시기. 손해의 발생 시점.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 손해란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및 인정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단기 소멸 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가해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 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은행을 상대로 단순 선도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은행이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을은행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나 갑회사가 체결한 단순 선도한 계약의 계약 금액 중 중도 해지되지 않고 계약기간 최종 만료일까지 유지된 잔여 부분에 관하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총 거래 손실이 확정된 시점에 위 계약 체결 권유 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갑회사도 그 시점에 손해 발생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단순 선도한 계약에 따른 각 결제일에 손실이 발생할 때마다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시작된다고 보아 갑회사가 을은행에 손해배상을 최고한 시점부터 3년을 소급한 날까지 결제일이 도래하여 발생한 손해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액수를 산정할 때 위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의 재산 상태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기 위한 요건.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를 상정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고려할 사정들은 위법 행위 전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정이 그러한 추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위법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재산 상태를 상정하는 데 참작할 수 없다. 5.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 제한에 관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2-212-04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9.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 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 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적극. 국제사법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실질적 관련성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또는 방법으로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제시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관할 규정은 국내적 관점에서 마련된 재판적에 관한 규정이므로 국제재판 관할권을 판단할 때에는 국제재판 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 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3. 국제재판 관할에서 특별 관할을 고려하는 이유.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제재판 관할권은 병존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국제재판 관할에서 특별 관할을 고려하는 것은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민사소송법 제11조에서 재산이 있는 곳에 특별 재판적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국제재판 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4. 갑 외국 회사는 파나마 법인이고 을 외국 회사는 중국 법인으로 을 회사가 인도 법원에 갑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되었다가 이후 취소되자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위법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산항에 있던 을 회사 소유의 선박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후 을 회사의 해방 공탁으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고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한국 법원과 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소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2-225897 판결 사건명 보험금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의 내용. 여기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자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진다. 여기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 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으로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험자의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 및 연금액의 주요 산출 기준에 대한 보험자 등의 명시, 설명 의무의 내용. 연금액의 주요 산출 기준 등이 보험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 조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명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연금보험계약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수학식에 의한 복잡한 연금 계산 방법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해당 연금보험 상품의 특성 또는 전체적인 약관 내용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이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 기준을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등이 그 내용을 오인할 여지가 있어 계약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 등은 보험 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연금액의 주요 산출 기준에 대하여도 명시 설명하여야 한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약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약관법 제2조 제1호 명시, 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연금액의 주요 산출 기준 등이 보험 계약자 등에게 교부되지도 않는 문서에 복잡한 수식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약관에는 개요조차 명시되지 아니한 채 단지 그 문서에 따라 계산한다는 취지의 포괄적 지시 조항만 기재되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을 표준화, 체계화된 한글 용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고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보험자의 명시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약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약관의 내용을 기초로만 설명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 의무 역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 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 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보험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 보험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전부 무효가 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 계약의 내용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 약관 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보험 약관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꾀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4. 갑 보험회사와 상속 만기형 즉시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한 을 등이 갑 회사가 순보험료에 매월 정하는 공시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전액을 생존연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를 만기 환급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연금 산출 방식은 약관에 나타나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하며 갑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생존연금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만기 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에 대하여 명시, 설명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만기 환급금 지급 재원 공제 방식이 보험 계약의 내용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3-226-17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부담하는 정보 제공 의무의 내용 및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가 투자 권유 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 책임 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 적극. 미리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 및 투자 회수 구조 등을 결정한 다음 그 투자를 위하여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4년 12월 30일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하고 무한책임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 되어 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하여 투자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자 이하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라고 한다.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사모투자 전문 회사에 대한 투자에 참여하는 데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모투자 전문 회사를 통한 투자에 관하여 제1차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다. 이러한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는 해당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투자 대상과 투자 방법 및 투자 회수 구조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여 이를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서 투자에 참여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주고 그로 말미암아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의 위와 같은 지위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여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투자 대상 기업의 선정, 투자 대상 기업의 지분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가격, 시가, 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업무 집행 사원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 9. 자본시장법 제269조 제4항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6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1조 제2항 제295조 제3항 따라서 투자자들이 유한 책임 사원이 된 후에도 사모투자 전문 회사의 설립, 운용자는 유한 책임 사원에게 출자 이행 청구를 하여 유한 책임 사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 권유 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 책임 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시기 손해의 발생 시점 여기서 손해와 손해의 발생 시점의 의미 및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 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 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고 지연 손해금도 그 시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여기서 손해란 위법한 가해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 미회수 금액 및 손해의 발생 시점, 미회수 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 위 시점이 투자자가 갖는 손해배상 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지 여부, 적극.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가 투자자들에게 투자 참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계획된 투자 대상 및 투자 방법과 투자 회수 구조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으로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가 입은 손해액은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 총액에서 그 지분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 이하 미회수 금액이라고 한다. 미회수 금액이므로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함에 따른 투자자의 손해는 위와 같은 미회수 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사무투자 전문회사의 설립, 운용자에게 갖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 4. 갑 주식회사 등이 화장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을 주식회사에 투자하기 위해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 사무투자 전문회사를 설립한 다음 병 회사를 통해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특수 목적 회사인 정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정 회사는 병 회사가 출자한 자금 및 사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을 회사의 주주들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을 회사의 보통 주식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갑 회사 등의 투자 권유로 병 회사에 출자하여 일부 지분을 보유한 유한 책임사원 무저축은행이 갑 회사 등이 위 주식 매매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결되기 전 투자 대상인 을 회사에 관한 중대한 투자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을 발견하였는데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며 갑 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의 주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나 무은행의 손해가 원심 변론 종결일에 현실적이고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 무은행이 투자한 금액 전부를 무은행의 손해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215-955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1.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재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헌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의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 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갑 재건축 조합이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고 정비구역 내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 등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갑 조합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위 토지가 2015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및 제1항 제4호에 따라 민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매매 계약이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2017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4-221-042 판결 사건명 청구 2의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 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라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에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르면 변제 계획의 변제 대상이 되는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 회생 채권 중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면책되지만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증인이 있는 개인 회생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 결정의 효력이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보증인이 있는 개인 회생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후에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았다면 비록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만 기재되었을 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 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 계획 인가 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보증인이 있는 개인 회생 채권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로서 개인 회생 절차에 참가하게 된 때에는 장래 구상금 채권을 가진 보증인은 개인 회생 재단에 대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후에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여 개인 회생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보증인이 취득한 구상금 채권과 변제자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은 법적 근거가 다르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같으므로 이를 이중으로 행사하는 것은
개인 회생 채무자와 다른 개인 회생 채권자 등의 이익을 해치고 그중 하나가 변제 등으로 만족을 받으면 다른 채권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양 채권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누락되면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경우에도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후 취득,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되었다면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를 함으로써 현실화되는 구상금 채권 역시 실질적으로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보증인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이 있었던 이상 보증인은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다음 채무자 회생법 제589조의 2에 따른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의 수정 또는 채무자 회생법 제609조의 2에 따른 채권자 명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대위 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 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된 채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받는 것 외에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로서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금도 지급받았다면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이 포함된 경우와 누락된 경우 모두 채권 전액을 대위 변제한 보증인이 종국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익은 인가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금 상당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라고 해서 그 목록에 포함되었을 경우보다 실질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셋째, 물론 보증인이 애초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면 변제 계획 인가 결정 전에는 개인 회생 채권자 집회에서 변제 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고 채무자 회생법 제613조 제5항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책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채무자 회생법 제624조 제2항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개인 회생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개인 회생 채권과 관련한 법률 관계에서 완전히 면책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그 채권을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변제 계획에 의한 변제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앞서 살펴본 채권자의 원래 채권과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채무자의 기대를 보증인이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었다고 해서 달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 결정을 받음으로써 보증인이 있는 개인 회생 채권의 일부 변제와 나머지 부분 면책의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인의 구상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이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은 보증인이 개인 회생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2004-7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러한 녹음 행위가 침해 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 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기망 또는 협박하여 녹음을 하는 등 침해 방법이 부당한 경우 또는 녹음 행위 자체는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211105 판결 사건명 방화문 성능 불량 하자 등에 따른 손해배상 1. 갑 아파트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갑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부족 등의 하자를 주장하며 제기한 하자 보수를 가름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 시험을 의뢰받은 감정인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용 부분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 4개와 전유 부분인 세대 출입문에 설치된 방화문 4개를 대상으로 하여 방화문 종류별로 각각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2개씩 표본으로 선정한 다음 미는 면 A 시험체, 미는 면과 당기는 면 B 시험체, 당기는 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의 세트, 계단실 2개, 1, 2번, 계단실 2개 세트, 세대 2개, 3, 4번, 세대 2개 세트, 총 4개의 세트를 만든 후 가열하는 방법으로 내화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1번 세트는 모두 합격, 2번 세트와 3번 세트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는 비시험체만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온 사안에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 하자가 없을 비율, 합격률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 모두를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성능 충족 여부를 평가한 후 전체 방화문 중 성능 부족 하자가 존재하는 방화문의 비율을 산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3. 법원이 당사자의 변론 제기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제기할 의무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가 변론 종결 후 주장, 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법원이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변론 재개 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 종결 전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 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 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만큼 주요한 요증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변론을 재개하여 당사자에게 주장, 증명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212-847 판결 사건명 임차권 설정 등기 1.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 해석 방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헌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헌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헌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맹지인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입로 확보 업무를 을 주식회사에 위임하자 을 회사가 인근 토지의 공유자들 중 대표자인 병과 인근 토지 일부를 위 맹지로 이용하기 위한 도로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병 등 공유자들은 위 합의서와 별개로 갑 회사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합의서에 따라 병 등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로 일정액을 지급하고 위 맹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근 토지 일부를 공장 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갑 회사가 병 등을 상대로 합의서에 기한 지역권 설정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와 병 등이 위 합의서에 기하여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는데도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근거가 있는지 좀 더 살펴보지 않은 채 위 합의서 등의 토지의 사용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고 토지의 사용 대가로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지역권 설정의 합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10월 16일 선고 2025-213-056 판결 사건명 유채동산 인도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이 종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 미친다. 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 부동산의 종물은 민법 제100조가 규정하는 종물과 같은 의미로서 어느 물건이 주된 물건의 종물이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주된 물건, 즉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는 그 물건이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 절차에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종물의 소유권도 함께 취득한다. 이는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전이면서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종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과 그 안에 있는 볼링장의 시설인 기계 등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었고 그 후 근저당권에 따른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을 등이 위 부동산과 기계 등을 매수한 후 병이 이를 임차하여 볼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 후 갑으로부터 위 기계 등을 포함한 볼링장 내 시설을 매수한 정주식회사가 병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기계 등은 위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위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하고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을 등은 종물인 위 기계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므로 정 회사는 자신이 소유자임을 내세워 위 기계 등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